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기술사 담당하고 있는 김영로입니다. 요번에 134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134회 시험을 같이 한번 전체 풀어보면서 문제 유형이 어떻게 좀 변해가고 있는지 또는 최근 난이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교시 단답형이죠. 단답형 13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상하수도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치는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거예요. 수질관리기술사가 상하수도기술사하고 보면 한 70% 정도는 겹칩니다. 물론 이제 문제 유형 조금 다르긴 한데, 근데 특히 이번 시험이 상하수 기술사 문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4회 요번에 상하수 기술사 시험이 좀 어려웠던 분들은 이번에 그 수질관리기술사 시험 봤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겹치는데, 자, 1교시 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SVI, SDI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첫 번째 문제가 나왔는데, SVI 슬러지 볼륨 인덱스죠. 자, 그래서 우리 활성 슬러지법에서 하수 처리 공정의 활성 슬러지법에서, 즉 부유 성장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 공정에서 보면 침전지가 뒤에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1차 침전지 생물 반응조, 2차 침전지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2차 침전지의 기능이 바로 미생물이죠. 그죠? 활성 슬러지를 고액 분리하고, 그 다음에 농축 저장한 다음, 그 다음 생물 반응조로 농축한 슬러지를 다시 반송해서 생물 반응조의 미생물 농도, 즉 MLSS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슬러지가 잘 가라앉아야 되는데, 즉 잘 침전이 돼야 되는데, 그 슬러지의 침강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SVI, SDI죠. 자, 뭐 상하수도 기술사 포함해서 자주 출제되는 예상 문제고요. 자주 출제는 예상 문제고 수업 시간에도 자세히 다루죠. 자, 답안을 작성할 때는 SVI, SDI를 구하는 식, 그리고 기준, 그죠? 그 적정 기준이 얼마다라는 부분 하고, 그리고 반드시 또 같이 써줘야 되는 게 이 이외에 이 지수들이 있죠. SSVI, DSVI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같이 간단하게 써서 한 페이지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120회 포함해서 7번 출제된 예상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해양 오염 물질의 특성 및 종류에서 출제가 됐는데, 수질 관리 기술사 전체 문제 범위를 보면 이 해양 오염 문제가 매번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바로 해양 오염 물질의 특성 및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132회 포함해서 총 14번 출제된 이것도 예상 문제고요. 크게 유형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해양 오염 물질의 그 특성, 종류로 보면 뭐 유류 유출도 있고, 유기성 폐기물 해양 배출도 있고, 최근에 미세 플라스틱 내용도 있죠. 폐기물, 기름에 대한 기름 유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유해 물질에 대한 전류 유해 물질에 대한 내용, 이런 법률에 나와 있는 그 종류들 설명해주고 쓰고 설명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유형화되어 있는 예상 문제고요. 세 번째, TOC의 특징 및 측정 원리. 자, 우리가 수질 항목 문제들이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가 바로 TOC죠. 자, TOC 문제 129회 포함해서 13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단답형, 서술형 다 출제가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죠. 수질 항목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이 있는데, 반드시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정확한 정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측정 방법,
자, 그리고 기준. 여기서 기준은 우리가 생활환경 기준이라든가 또는 정수적인 뭐 TOC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 합폐수 처리 시설의 TOC 기준 등에 대해서 같이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TOC가 유기물 지표인데 다른 유기물 지표와의 관계, 주로 이 TOC는 남분해성 유기물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 특징 같이 특징에 써주고, 그다음에 뭐 측정 방법 반드시 써줘야겠죠. 측정 방법 써주고, 그리고 활용. 이 우리가 수질 관리 분야 어느 분야 전체 전반에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 그 활용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쓰고, 그다음에 제한사항 간단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고 수업 시간에서도 아주 자세히 다루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속도 경사입니다. 우리가 정수 처리 또는 폐수 처리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처리 공정이 바로 응집 침전, 응집 처리 공정인데, 응집 시 바로 응집재를 혼화할 때 또는 응집지에서 플럭을 이렇게 만들어 줄 때, 그때 이 교반기가 들어가는데, 이 교반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반 강도에 대한 원리 그리고 기준이 바로 속도 경사가 되죠. 자, 속도 경사의 개념 그리고 응집 효율 향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응집 효율. 자, 속도 경사 문제와 같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바로 급속 혼화에 대한 내용인데, 자, 속도 경사 개념 설명해주고, 그리고 응집 효율 높이기 위해서는 급속 혼화로 가야 된다. 급속 혼화에 대한 내용 같이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12회 포함해서 이것도 10번 출제된 아주 단골 문제고요.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보면 FMB와 SRT의 관계. 자, 활성 슬러지법에서 우리가 설계 기준이 되는 설계 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FMB죠. FMB가 있고, 그 다음 BOD 용적 부하가 있습니다. BOD 용적 부하, 그리고 HRT, 그리고 HRT는 이제 수리학적 체류 시간이고, 바로 이 SRT가 있는 거죠. SRT, 즉 슬러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차 침전제 농축한 후에 다시 생물방조로 반송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그 개 내에서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건데, 즉 슬러지는 그 체류 시간, 리텐션 타임이 HRT와 다르게 더 길다라는 거죠. 자, 그 SRT에 대한 내용도 설계 기준이 되는데, SRT에 대한 내용, 그리고 문제는 FMB와 SRT와의 관계에 대해서 묻죠. 자, 이 문제, FMB와 SRT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즉 SRT의 역수, 얘는 비증식 속도다라는 거죠. 자, 비증식 속도는 FMB의 수율하고 FMB의 함수다라는 거죠. FMB 함수. 자, 그래서 FMB와의 관계 같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 자산화 속도, 자산화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같이 그 비증식 속도에 대한 식 같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123회 포함해서 10번 출제된 예상 문제고, 특히 이 유형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 정수 처리 관련 병원균의 종류와 대책, 6번 문제죠. 정수 처리 시 우리가 병원균의 종류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써라. 자, 정수지에서 우리가 소독을 통해서 병원균을 최종적으로 불활성화를 시키게 되죠. 정수지 소독과 관련, 물론 우리가 병원균을 제거하는 방법은 앞쪽에서 우리 탁도를 관리해서 제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탁도로 제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소독을 통해서
정수 처리 기준을 달성하게 되는데, 소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정수 처리 공조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봐도 되고요. 123회 포함해서 1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병균의 종류, 즉 병균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수 처리 기준에 있는 바이러스, 크립토스포리디움, 그다음 지아르디아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정수 처리 기준을 설명하고, 그다음 탁도, 그리고 소독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그 기준, 제거율에 대한 내용 같이 써주고, 불활성화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총 트리할로메탄 소독 부산물에 대한 내용이죠. 122회 포함해서 5회 출제된 예상 문제입니다. 위에 소독 문제가 있었는데 이어서 바로 그 소독 부산물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소독 부산물, 물론 수업 시간에서도 자세히 다루는 예상 문제고요. 소독 부산물이 생성되는 원인, 그리고 소독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안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내용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때는 원인, 문제점, 대책, 즉 총 트리할로메탄이 생성되는 원인, 그리고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인체 유해하다라는 거죠. 인체 유해하고 그 기준이 얼마다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대책, 이와 같이 대제목을 잡아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수율 117회 포함해서 총 4번 출제된 예상 문제죠. 자, 우리가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을 해서 가정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물을 생산할 때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물 사용량 원 단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되죠. 자, 1인당 물 사용량에다가 배수 구역의 인구를 곱하고 그 기타 소방용수라든가 비상용수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우리가 물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배급수 관망을 통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이 새나간다라는 거죠. 누수를 통해서 물이 새나간다. 즉 우리가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물의 비율이 얼마냐, 즉 생산한 물 중에 우리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물의 비율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유수율이다라는 거죠. 즉 유수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배급수 관망의 정비 상태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즉 배급수 관망의 정비율의 기준을 나타내는 어떤 그 인자라고 보면 되겠는데, 117회 포함해서 4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상하수도 기술사에서는 가장 우리가 상수도 이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만큼 그 출제가 자주 되는 핵심 문제이지만, 수질관리 기술사는 이송 부분에서 출제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총 4번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9번 수질평가지수 WQI에 대해서 출제가 됐는데, 해양 오염에 대한 문제를 보면 앞서 우리 2번 문제였죠. 해양 오염의 종류,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하나의 유형이 있고, 또 하나의 유형이 바로 해양 오염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수질평가지수 WQI가 되는데, 우리 해역의 그 수질 등급을 나타낼 때는 이와 같이 WQI라는 지수를 이용해서, 즉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 수질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수질 등급을 우리가 구분하게 된다라는 건데, 질소, 용존 인오가닉 질소, 그래서 DIN, 그리고 DIP, 그리고 이 투시도, 그리고 클로로필 A, 그리고 저층의 용존 산소 농도 DO, 5가지 인자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죠. WQI에 대한 정의, 그리고
해역별 수질 등급 기준, 그리고 산출 방법 등에 대해서 대제목을 잡아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 환경 기준 10번 문제, 배출 오염 기준, 방류수 수질 기준,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기준, 이와 같이 수질 기준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상하수 기술사에서는 잘 출제가 되지 않지만 수질관리 기술사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122회 포함해서 총 16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수질 환경 기준, 배출량 기준도 마찬가지고 방류 수질 기준을 다 어떻게 외우느냐. 이 문제는 단답형이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시간 안에 다 쓸 수가 없죠, 당연히.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전체 내용을 상세하게 표로 작성을 해야겠지만 이 문제는 단답형이기 때문에 근거 법률이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기준의 근거 법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주요 수질 항목들, 그리고 그 기준의 특징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대제목, 각각에 대한 대제목 잡아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는 간단한데 기준을 다 외워야 되고 또 잘 외워지지 않는 그런 기준들이죠. 물론 항목도 상당히 많고 배출 오염 기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 항목도 상당히 많고, 그죠? 한 페이지로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식성 지수 11번 문제, 부식성 지수의 정의 및 LSI, RSI에 대해 설명하여라. 자, 우리가 물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정수장에서 이제 물을 생산을 해서 이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이송하는 과정에서 물이 갖고 있는 부식성에 의해서 관의 내면이 이제 부식이 된다라는 거죠. 관의 내면 부식인데, 물이 얼마나 부식성이 있느냐를 우리가 나타내는 지표, 그래서 LI 또는 LSI, RSI 등등이 있죠. 각각에 대한 기준의 정의, 그리고 우리가 부식성이냐 아니면은 석출이 돼서 이 스케일을 형성하느냐, 그 기준을 각각에 대한 내용으로 쭉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125회 포함해서 5회 출제된 예상 문제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질관리기술사 쪽에서는 이송 내용이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에 단답형으로 출제가 된 문제다. 다음 12번 문제, 2차 전지 재활용 시 발생되는 폐수의 성상 및 처리 방법에 대해서 써라. 처음 출제된 문제입니다. 최근 2차 전지 산업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생산 과정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고농도의 염폐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고농도 이제 염폐수가 발생하는데, 고농도 염폐수가 어떤 폐수가 발생하느냐에 대한 특성, 그리고 폐수 성상에 대해 설명을 했으면 당연히 폐수니까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죠? 처리 방법. 자, 그리고 우리가 폐수를 처리해서 방류를 할 때 폐수 처리 기준에 보면 TU가 있죠. TU, 생태 독성 기준이 있는데, 이와 같이 고염도, 고염폐수, 고농도 염폐수를 우리가 처리해서 방류할 때는 염에 의한 생태 독성, 즉 생태 독성 측정 시 지표 생물이 염에 의한 저해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TU를 면제를 해주죠. 염 증명 제도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처음 출제됐는데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고농도 염을 함유하고 있는 무기성 폐수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염은 우리가
막 등을 이용하지 않으면 제거 안 되니까, 그죠? 염증명제도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수업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음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번 처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술형 이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물론 한 번 출제된 문제까지 다 망라해가지고 준비할 수는 없지만 준비가 어느 정도 된 분들, 더 이상 나는 뭐 새로운 걸 볼 게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좀 시간이 되면 이거 한 서술형으로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3번 이제 마지막 문제죠. 광산 폐수의 액티브 트리트먼트와 패시브 트리트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써라. 자, 광산 폐수에 대해서 128회 포함해서 8번 출제된 문제고요. 액티브 트리트먼트와 패시브 트리트먼트 각각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서도 이제 다룹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광산 폐수의 특징 그리고 처리 방법에 대해서 써주면 되고요. 128회 포함해서 총 8번 출제된 예상 문제입니다. 광산 폐수도 우리가 출제 빈도를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아도 앞서 그 해양 오염과 마찬가지로 해양 오염은 한 문제, 두 문제, 광산 폐수는 한 문제 아니면 뭐 출제 안 되거나 이 정도 빈도로 출제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문제 다 풀어봤는데 총평을 하면 12번 문제죠. 그 2차 전지 폐수가 처음 출제가 됐고 9번 문제, 9번 수질 평가 지수 이거 뭐 3번 출제돼서 출제 빈도가 낮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해양 오염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해양 오염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유형화되어 있죠. 2번 문제와 요 WQI 두 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총 13문제 중에 한 문제는 뭐 제외한다라고 하고 봤을 때 10문제를 골라 쓴다라고 보면 충분히 10문제 골라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난이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난이도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할 때 좀 어렵다라고 하면 10문제를 다 골라 쓰기가 어려운 시험이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좀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번 시험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문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난이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2교시 보겠습니다. 2교시 문제 첫 번째 강변여과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강변여과 우리가 그 수원 쪽에서 상수원 쪽에서 그 수원 쪽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가 보면 지표수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간접치수인 강변여과 또는 집스매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특히 그 안에서도 이제 강변여과는 자주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125회 포함해서 총 8번 출제가 됐죠. 대제목을 주어줬어요. 강변여과의 개요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치수 방식,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이렇게 대제목을 다 주어줬으니까 강변여과 개요, 치수 방식, 장단점 그리고 거기 추가로 우리가 강변여과 개발 시 고려사항이라든가 강변여과 수의 특징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대제목을 잡아서 쓰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고요. 수업 시간에도 자세히 다루고 특히 이 문제도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준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다음 두 번째 초순수가 출제가 됐습니다. 초순수 129회 포함해서 3번 출제가 됐는데 즉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초순수에 대한 정의를 쓰고 그 다음에 초순수를 생산하는 공정 구성. 뭐 초순수 하면 이온 성분들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RO 활성탄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걸 몇 번 거쳐가지고 반복적으로 처리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자, 공정 구성, 처리 원리 각각에 대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초순수 정의 그리고 초순수를 우리가 만드는 목적, 그죠? 수요처라든가 에 대해서 이제 쓰고 그 다음 각각에 대한 내용으로 대제목을 잡아가지고 쓰면 되는데, 자,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수처리 분야에서 보면 가장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분야가 바로 초순수 분야죠. 자, 그래서 이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전에 대한 어떤 지표로 또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시장이 상당히 크죠. 초순수 시장이.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가 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 반도체를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반도체 기술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는 결국은 초순수가 얼만큼의 단계의 초순수까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 분야다. 그리고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출제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문제가 뻔하니까, 처리 공정이라든가 원리가 뻔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빈도로 출제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종류,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 종류를 명시를 해줬어요.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 그리고 각각의 종류별 특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비점오염원 문제가 이 수질관리 기술사에서는 단일 문제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죠. 핵심 중에 핵심 문제입니다. 매번 출제된 정도만이 아니라 매회 여러 번 출제되기도 하는 그런 아주 핵심 문제인데, 우리가 70회부터 우리가 쭉 통계를 내서 보면 요번 포함해서 보면 총 79회 79회에 출제된 핵심 문제입니다. 물론 133회도 출제가 됐고요. 매회 출제가 된 문제고요. 또 요 유형의 문제는 또 유형화가 돼 있죠. 요 유형 말고도 우리 비점오염원 문제는 전반적으로 유형화가 돼 있는데,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자세히 다루지만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좀 차별화된 답안을 준비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핵심 문제죠. 핵심 문제. 다음 네 번째, 기존 하수 처리장의 고도화 시 추진 방법. 자, 고도화 추진 방법, 그리고 추진할 때 고려사항, 그리고 제거 오염 물질별 효율적인 개량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129회 포함해서 총 13번 출제된 예상 문제고요. 요 문제는 딱 요 유형의 문제로만 출제가 됩니다. 하나의 유형이죠. 추진 방법 하면 리노베이션 그리고 리트로피팅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먼저 리노베이션을 검토하고 리노베이션으로만 안 될 때는 리트로피팅을 한다. 추진 방법이고, 고려사항 그 절차죠. 쭉 절차와 각 절차별 고려사항 쭉 써주고, 그리고 제거 오염 물질별로 봤을 때는 SS, BOD, 그리고 즉 유기물에 대한 부분 BOD, TOC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TNTP, 그리고 TNTP 함께 고려할 때 이와 같이 각 오염 물질별로 효율적인 개량 방안에 대한 내용이죠. 즉 리노베이션만으로 끝날 것이냐, 또는 리트로피팅을 해야 될 것이냐, 리트로피팅을 할 때는 어떠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수업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다루기도 하지만 이건 하나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고 단골 문제입니다.
다음 5번 문제, 혐기성 소화. 이것도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죠. 우리가 상하수 기술사에서는 단일 문제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가 바로 혐기성 소화인데, 수질관리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출제 빈도는 낮고요. 132회 포함해서 40회 출제된 핵심 문제입니다. 혐기성 소화의 원리, 그리고 목적, 그리고 효율 저하의 원인 및 대책,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효율 저하의 원인 및 대책 그 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 표에 대해서 표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런 문제다. 정해져 있는 이용화되어 있는 문제다. 자, 그래서 혐기성 소화의 원리에 대한 설명해주고 그 원리 설명할 때 우리가 가수분해 그리고 산발효, 메탄발효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특히 하수 슬러지를 우리 혐기성 소화할 때는 가수분해가 전체 속도를 좌우하는 율속 단계다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여기다 언급을 해주고, 자, 그리고 소화조 효율 저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쭉 써주고요. 그리고 반드시 추가로 원리 설명할 때 가수분해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효율 저하를 우리가 최대한 대책을 세워서 효율을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하수 슬러지는 소화율이 근본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소화율이 40%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가 감량을 하기 위한 게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만 목적은 감량이 목적인데 감량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감량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감량률을 더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병합소화 그리고 가용화, 이번에 가용화 문제도 출제가 됐죠. 그 다음 고효율 소화조를 채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세 가지 방법을 도입할 때 고려사항, 이런 내용 수업 시간에도 자세히 다룹니다만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답안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그리고 혐기성 소화라고 할 때 하수 슬러지라고 한정을 하지 않았죠.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혐기성 소화 대상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기성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딱 혐기성 하수 슬러지 한정해가지고 쓸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하수 슬러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서술형 문제니까 뭐 거기까지 충분히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A2O 6번 A2O에 대한 내용인데 A2O의 원리 그리고 각 반응조에 대한 용량 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2회 포함 28번 출제된 이것도 핵심 문제입니다. 뭐 수업 시간에도 워낙 자세히 다루는 내용이고요. 자, 원리에 대해서는 뭐 그림 그리고 충분히 설명하면 되겠고요. 각 반응조에 대한 용량 산정 방법. 앞에 혐기조 용량 산정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 체류 시간 가지고 일반적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 뒤에 무산소조를 설계할 때 물론 우리가 실제 용량 산정을 할 때는 동력학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만 그렇게 설계한 반응조를 가지고 용량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할 때 SDNR 그죠? 비탈질률 그리고 호기조를 우리가 설계할 때는 탈질률 SNR 그리고 그때 FMB와 같이 검토를 해서 구한 용량을 가지고 그중에 큰 값으로 한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자, 각각에 대한 SDNR, SNR까지 포함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2O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는 반드시 A2O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이 있죠. 바로 침전지로부터 혐기조로 반송이 되는 슬러지 반송에 포함되어 있는 질산성 질소에 의해서 인 방출이 저해를 받는다라는 건데, 자, 이 질산성 질소에 의한 인 방출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안 공법들이 있다. UCT, MUCT, VIP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 대제목 잡아가지고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교시 우리 쭉 살펴봤는데, 자, 전체 내용을 보면, 출제 빈도가 낮은 문제, 초순수죠? 자, 2번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됐고, 나머지 문제는 다 예상 문제 또는 핵심 문제들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상세히 다루는 그런 내용들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앞서 1교시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문제, 서술형에서는 4문제를 우리가 골라 쓰는 게 가능하냐, 어렵냐, 쉽냐를 가지고 이 난이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 2교시도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평이한 수준, 조금 더 이제 쉬운 수준으로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3교시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처리, 1번 문제. 생물학적 처리 시 처리수의 TN 농도가 목표 수지를 초과하는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생물학적 처리 시, 생물학적 질소 제거 시 TN 농도가 목표 수지를 초과하는 경우. 자, 목표 수지를 초과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공정 자체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 공정 자체의 문제, 내부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죠? 자, 공법 자체 또는 공정 자체의 문제가 있겠고, 또 하나는 유입 수질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유입 수질.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우리가 합폐수라고 딱히 정하진 않았으니까 폐수 성상이 TN 농도가 매우 높다. 또는 CMB가 낮아서 탈지를 할 때 탄수원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원인 설명해주고 대책이라고 하면 대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법적인 문제 그리고 수질적인 문제 각각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죠. 자, 우리 공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존 공정에 MLE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3차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공법을 바꿔서 MLE를 뭐 바덴프로 바꿔준다라든가 이와 같은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그 전에 먼저 검토해야 될 것은 리노베이션을 먼저 검토해야 되고, 자, 그런 내용으로 쭉 써주면 되는 문제 23회, 129회 포함해서 23번 출제가 된 핵심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A2와 같이 생물학적 인제거, 이번 문제와 같이 생물학적 질소 제거 두 문제는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죠. 두 번째 문제, 하수 처리장에서의 악취 제거 방법,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우리가 악취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와 같이 하수 처리장 악취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고 또 하나는 관로에서의 악취 두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관로 악취는 수질관리기술사에서는 출제 빈도가 이제 낮은 편인데 이 하수 처리장 악취는 출제 빈도가 어느 정도 있는 문제예요. 126회 포함해서 7번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고요. 악취, 하수 처리장에서 악취 발생 원, 그리고 악취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설명해주고, 그리고 악취 배출 시설이기 때문에 배출 허용 기준이 있겠죠. 배출 허용 기준에 대해서 복합 악취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 악취 제거 방법, 먼저 우리가 악취 제거 방법들이 물론 여기서는 탈취 방법에 대해서 묻는 건데 탈취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있겠죠. 자, 쭉 설명해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악취 제거 방법
물리적 방법, 과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각각에 대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유형화되어 있고 이것도 예상했던 그런 문제죠.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 상수원 내 조류가 대량 발생 시 정수 처리 공정별 대응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상수원 조류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조류 문제도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하나는 이와 같이 조류가 대량 발생했을 때 정수장에서의 대책. 정수장에서 조류가 다량 발생하게 되면 정수장의 처리 효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처리장에서의 대책에 대해서 묻는 유형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그보다 더 많이 출제되는 문제로 우리가 상수원에서 조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상수원에서의 조류 발생에 대한 뭐 원인, 대책, 원인 문제점 대책, 이와 같은 내용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정수장에서의 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수장에서의 대책은 우리 수질관리기술사에서는 그렇게 출제비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상하수기술사에서는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자, 그리고 조류는 약간 시사적인 부분도 있죠. 이번 시험과 같이 조류가 대량 발생할 때에 보는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조류를 묻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도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7, 8월 시험에는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뭐 자세히 다루고요. 특히 우리가 조류가 들어오게 되면 정수장에 미치는 영향 하면 그 탁질 그 자체로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리고 조류가 발생하게 되면 상수원의 이 원수의 pH가 증가를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pH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응집 처리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소독 과정에서도 영향을 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응집 소독에 미치는 영향, pH가 미치는 영향, 거기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게 바로 남조류가 유입이 됐을 때, 유해 남조류가 유입이 됐을 때 조류 독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조류가 유입이 될 때는 우리 그 착수장에서 전염소 처리를 중단하고 그리고 중염소로 전환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포함해서 반드시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동 제어하는 수질 자동 제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예상했던 문제고요. 다음 4번 문제. 정수 처리 공정의 소독 방식 선정 시 고려 사항과 소독 방식. 소독 방식은 특히 아주 자세히 써줬어요. 염소 소독, 이산화염소, 오존, 자외선별,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 문제도 아주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고요. 132회 포함 총 12번 출제가 됐을 정도로 출제 빈도도 상당히 높은 그런 문제입니다. 각각의 소독 방법에 대한 특징, 원리 특징 쭉 써주고, 그 다음 물론 여기서는 정수 처리 공정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정수 처리 공정에서의 이제 고려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답을 쓰면 되는데, 이 문제는 하수처리장 소독에서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하수처리 시에는 이 염소 소독으로 가게 되면 잔류 염소 또는 그 소독 부산물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외선 소독이 좋다라는 내용으로 또 답을 작성해야 되는 문제죠. 자,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다음 5번 문제. 슬러지 가용화 방식에 따른 슬러지 감량화 기술. 자, 앞서 우리 현기성 소화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설명을 했죠. 우리가 하수 슬러지는 감량률이 높지가 않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은폐수 같은 경우, 은폐수는 감량률이 90%가 넘어요. 95% 뭐 이렇게 가는데 하수 슬러지는 4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낮은 감량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감량화 기술, 여러 가지 감량화 기술들이 가용화 방식에 따른 감량화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용화 방식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용화 방식별 효율 산정 방법에 대해 써라. 자, 그 산정식이 있죠. 우리 수업 시간에도 다루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식은 아닙니다만, 그 산정 방법 간단히 설명해주고, 그리고 가용화 방식 쪽 그 원리 그리고 특징 쭉 설명을 해주면 되는 문제이긴 한데, 현재는 열가수 분해로 귀결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 가용화 방식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은 열가수 분해 쪽으로 대부분이 열가수 분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물론 가용화 방식 중 열가수 분해 쪽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측면에서는 불리한 면도 있지만, 현재 가용화 쪽에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열가수 분해를 썼을 때 생산되는 에너지 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용화의 가스를 다 쓰고도 훨씬 증가하는 에너지 양이 더 많다라는 결론으로 최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써주면 되겠고, 특히 이 문제를 쓸 때 이와 같은 감량화를 하면 다 좋은데 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 기존 형성 소화 시설에 공정에다가 이 가용화 시설을 도입하게 되면 소화액의 농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즉 그 소화액을 다시 하수 처리장으로 또는 수처리 공정으로 보내서 우리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수처리 공정에 기존엔 영양이 없던 부분이 영양을 주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반류수 또는 형성 소화액에 대한 처리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자, 처리 공정을 우리가 선정할 때는 아나목수가 있다. 그런 내용까지도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다음 6번 문제. 저역량 개발, 비점오염원이죠. 저역량 개발 기술 요소 선정 및 적용 시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핵심 문제 중에 핵심 문제. 특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LID에 대해서 묻는 유형도 하나의 유형이 있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앞서 우리 자연형 시설, 장치형 시설에 대해서 물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LID에 대해서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유형화되어 있고, 그죠? 핵심 문제 중에 핵심 문제다. 수업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교시 문제 쭉 살펴봤는데, 자, 처음 출제되거나, 출제 빈도가 낮거나 그런 문제도 없었어요. 전부 다 예상 문제 또는 핵심 문제도 출제돼서, 어떤 문제를 골라 써야 될지가 역으로 고민이 되는 그런 교시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6문제 중에 4문제를 골라 써야 되는데 다 자신 있는데 내가 골라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은 남들이 손을 대지 않는 문제를 손을 대는 게 점수가 잘 나온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들 중에 보면 남들이 좀 손을 안 댈 만한 문제들, 좀 출제 민도가 낮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손을 대는 게 점수가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씩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답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